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로케이션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책 제목을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났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자잖아요. 그 돈을 버는 비결, 부동산을 돈 버는 비결로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로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매출의 90%는 입지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숨겨진 입지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단 1m 입지 차이로 대박과 쪽박이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비결. 이 책의 저자는요, 일본 아마존 경제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그리고 많은 그런 외식 업체라든가 대형 소매 업체, 뭐 음식 서비스업, 생활 관련 서비스업, 유통 회사들을 좋은 입지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면서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컨설턴트예요. 28년간 무려 4만 개의 가게를 살렸다고 합니다. 뭐 음식이 좋은데 입지가 안 좋아서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좋은 상품을 싸게 팔고 있지만 또 입지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을 보면 입지가 대부분 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입지의 비밀, 돈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입지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책은 누가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장사하실 분 필수로 봐야 되고요. 어떤 상가를 내가 임차를 해야 되는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 경매를 한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실 분은 이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아, 이 자리는 장사가 잘 될 자리. 왜? 임차인이 장사가 잘 돼야 나한테 월세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자리를 보는 눈이 투자자며 건물주며 임차인이며 다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아니면 프랜차이즈 관련된 그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이런 입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회사에서 아주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이랑 우리랑 입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입지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루틴한 그런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다, 20년이다. 일본처럼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가 될 것이다. 일본에 어떤 노인이 많다. 그러면 그렇게 노인이 많고 우리의 미래가 된 일본은 어떤 패턴으로 장사가 되고 있고 어떤 입지가 잘 되는지 지금부터 알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읽으면 되게 재밌었어요. 미래를 좀 보는 느낌? 자, 그럼 현재 일본에는요, 약 67만 개의 음식점이 있고 일하는 사람의 수는 44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440만 명이 요식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직장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본을 따라가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상권을 필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매출의 90%는 입지가 만든다라고 얘기하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도 망하는 가게가 있대요. 그런 이야기. 눈과 발이 편한 장소에 손님이 모이는 이야기. 논 한가운데 카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자리만 바꿔도 매출이 오르는 10가지 공략법 등등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매출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된대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이걸 보고서처럼 양식을 만들래요. 머릿속으로 이건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면은 그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프랜차이즈라든가 그런 기업의 경영진을 봐야 되고요. 우리 경영진 리스크라고 해서 경영진이 좀 나쁜 짓을 했을 때 장사가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경영진도 봐야 되고 관계 부서와 매장 직원 인터뷰도 해야 되고요. 계절, 날짜, 시간대별 매출 자료 및 인구 통계 데이터와 각 매장에 대한 실사 보고서, 매출과 관련된 온갖 요소를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빙 같은 거는 여름에는 좀 매출이 잘 나오는데 겨울엔 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죠.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매출 요인 중에 하나는요, 고객 유도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지하철역, 그다음에 버스 많이 서는 그런 곳, 그리고 대규모 상업시설, 큰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 큰 쇼핑몰 같은데 고객들이 막 몰려오는 장소, 교차로에 가까이 있는 가게라면 그 위치만으로도 눈에 띄어 사람들이 지나면서 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쇼핑몰과 같은 상업시설에서는요, 그 쇼핑몰의 중앙 출입구 인근이 이제 고객 유도 시설이 될 거고요.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는 출입구, 그 위치도 좋겠죠. 에스컬레이터 타는 곳, 엘리베이터 타는 곳도 고객 유도 시설이 된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옆이나 출입구 옆쪽 상가가 제일 비싸죠. 그리고 손님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걸 인지성이라고 해요. 인지를 하고 있느냐, 어디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요즘 스타벅스가 있으면 스세권, 맥도날드 있으면 맥세권, 막 이런 말도 있죠. 역세권, 요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지만 입지는 한 번 정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취업을 하기보다는 1인 기업 혹은 그런 요식업 아니면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장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입지를 미리미리 공부해 두는 거 되게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막 내가 입지 보는 눈이 막 생기고 책 한 권만 읽고 막 알게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자, 어떤 상권은요 12시부터 12시 점심시간에 거의 만석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이 모인대요. 그리고 오후에서 저녁까지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는 일 없이 밤까지 연결된다. 자, 이런 상권을 좋은 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사가 많이 있는데요. 오피스 상권이라고 하죠. 이런 곳은 점심에만 사람이 많고 오후에 사람이 없어요. 왜? 일해야 되니까. 점심은 막 미어 터지죠. 근데 저녁에도 다 퇴근을 하는 거예요. 요즘 퇴근을 좀 빨리 하는 추세니까 이런 곳은 장사가 안 되고, 또 주말에 오피스가 근무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구로 같은 데도 가보거나 강남역에도 오피스 있는 상권들은 주말에 영업을 안 하거나 사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조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앞은 대박이야. 대학교는 불경기가 없어. 학생들은 계속 군것질하고 막 많이 써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요일과 쉬는 날에 학교를 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또 낮에만 대학교에 머물고 밤에는 대부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과 겨울에 긴 방학이 있다. 그래서 약 1년의 절반 정도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바로 앞을 지나다니는 그런 가게를 보고 저렴한 가격의 음식점을 열면 대박이 나겠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게 일단 가게를 열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패스트푸드 가게를 열기 위해 슈퍼마켓을 조사하는 이유라고 써 있어요. 왜 나는 햄버거 가게를 차릴 건데 슈퍼마켓을 조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분은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28년간 이 입지랑 이 점포 전문을 했기 때문에 진짜 데이터가 많아요. 자, 만약에 슈퍼마켓이 어떤 동네에 다른 지역보다 적게 있다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 가정에서 요리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패스트푸드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해요. 슈퍼마켓이 많은 지역은 사람들이 장을 봐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식재료를 파는 슈퍼마켓. 지역의 세대 인구수를 이제 가져와서 여기가 1인 가구가 많은지 2인 가구가 많은지 4인 가구가 많은지를 알아봐야죠. 구역 내 주택가의 세대별 인구수가 많으면 요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곳은 요리를 많이 하죠. 밤에 외식을 별로 안 합니다. 점심이 그나마 손님이 많고요. 자, 반대로 세대별 인구수가 적으면 독신 가정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뭐 1.5명, 막 2명 이러면 1명, 2명이 살면은 혼자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겠죠. 요런 걸 조사해서 점포를 열었더니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느냐? 뭐 상권 정보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요. 뭐 통계청 같은 자료에 들어가면은 아마 동네별로, 구별, 동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경매라든가 이런 거 투자할 때 좋은 경매 물건, 엄청 싼 물건이 나오면 저기에다 뭘 넣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지역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될까 해서 인구 나이, 몇 살이 많이 살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업종이 잘 될 건지 경쟁자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장사가 잘 되는 방법. 어떤 편의점이 있었대요.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또 생긴 거예요. 근데 새로 생긴 편의점이 장사가 훨씬 잘 됐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 생긴 편의점은 주차장이 15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딸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가까운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뭐 물 같은 거, 맥주 같은 거 사면 들기 무겁잖아요. 그리고 퇴근하다가 이렇게 들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편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편의점이 훨씬 잘 돼요. 가끔 시골에 가면요, 쭉 달리다가 주차장과 함께 이렇게 덩그러니 편의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끔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경쟁 업체는요, 자리를 옮겼대요. 어디로 옮겼냐면 주차장이 20대 있는 점포를 새로 오픈했다고 합니다. 경쟁보다 5대가 더 많고요. 차를 편하게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니까 더 매출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해요.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이런 포인트도. 자, 근데 어떤 카페는요, 논 위에 있었대요. 논 위에 카페가, 우리나라도 종종 논 위에 어린이 유치원, 카페 이런 게 있기도 해요. 자, 근데 이런 게 누가 올까? 지방 도시에 누가 올까 합니다. 근데 이 커피숍은요, H체인 카페고, 일본에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카페에서는 오전 10시까지 음료에 토스트를 무료로 주는 모닝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평판이 좋아서 고객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낮에는 중년, 장년 여성들이 와서 수다를 막 떨고 가고요. 주말 휴일에는 가족 단위 고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도심에 정말 카페가 많다고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카페가 계속 잘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논과 카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은 조합 같지만 각각의 매장은 확실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왜일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논 근처에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인구 밀도는 아주 낮지만 자동차로 이동하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대단히 넓은 범위까지 상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멀리서 경치가 좋고 커피 맛이 좋고 편안하고 이러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상권이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뭐 드라이브 코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커피숍이 은근히 잘 돼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블루보틀이라는 되게 유명한 커피 매장이 성수동에 오픈을 했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하필 성수동일까? 서울에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왜 블루보틀은 성수동에 했을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거기가 이제 수제화도 만들고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지적도를 보시면 준공업지역이에요.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다 용도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국가에서. 공업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용하면서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지역이다. 그래서 주민도 있고요, 노동자도 있고요, 외부 방문객도 있는 고객층이 폭넓게 전환될 수 있는 곳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블루보틀 들어간 그 자리는 월세가 얼마일까?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월세가 0원이라고 합니다. 월세를 왜 안 받았을까?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초의 블루보틀이고 막 줄을 서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이 건물주는 아마 블루보틀 그 건물이라는 상징성을 생각하고서 전 국민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 그리고 블루보틀이 나중에 빠지더라도 그 자리는 누구나 아는 명소가 될 거예요. 다른 걸로 교체가 돼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월하겠죠. 그리고 블루보틀이 계약이 만료됐을 때 금액을 그때부터 월세를 좀 받을 수도 있고, 월세가 다른 브랜드보다 높겠죠. 보통 렌트프리라고 해서 초반에 뭐 1년, 2년 정도는 거의 공짜로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신도시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여담으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에서는 동선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누가 지나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가가 또 논 위에 있었대요. 논 위에 가게가 있었는데 이 가게는 논 위에 오솔길 옆에 있었는데 남이 봤을 때는 좀 외로운 오솔길 같지만 이 지역에서는 남북을 통과하는 몇 안 되는 간선도로라고 해요. 그 지역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위와 아래를 통과시키는 그런 작은 길. 도시에도 보면요, 종종 이런 길이 있어요. 요런 길 사이에 가든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막 삼계탕집 이런 것도 가끔 있고, 뭐 석갈비집 이런 것도 요런 장소에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길이 작고 외로워도 강력한 동선의 최적 입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책에는 이런 지도가, 이렇게 설명하는 지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시로 볼 수 있는 지도가 제가 보니까 뭐 1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하철역 앞에 있던
야구장이 있었는데 그 야구장을 방문하는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음식점이 있었대요. 야구장과 지하철역 사이에 있는 음식점.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먹고 가거나 오다가 먹고 이러죠. 근데 문제가 생겼대요. 지하철역 개선 공사를 하면서 야구장과 더 가까운 쪽에 새로운 출구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어요? 여기 뭐 1번 출구, 2번 출구 이렇게 있고요. 요 사이에 상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출구 사람은 일로 나가고요. 2번 출구는 일로 나가요.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이 상가들은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공백이 되는 상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가 공백이 되고 유동 인구가 여기는 없게 되는 거죠. 실제 제가 봤던 많은 상가들이 역의 출입구에 딱 붙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상가는 정말 장사가 안 돼요. 아무도 안 가요. 서울이고 뭐 대전이고 지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많은 분들 제가 역 생긴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정확하게 역의 입구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좋아하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업종, 이 업종이 잘 되려면은 일정 수의 학생과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학생만 있어도 안 되고 직장인만 있어도 안 돼.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대요. 1인 가구가 많으면 점점 올라가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편의점 매출이 매년 급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생기죠. 술도 이제 편의점에서 먹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술값에 많이 지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주, 맥주도 편의점에 사다가 먹고, 그리고 안주도 되게 많이 나와요. 닭발, 뭐 막창, 뭐 국물 요리 다 나오죠. 떡볶이 다 나오고, 도시락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요. 심지어 이렇게 좀 어린 학생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점심에 간단하게 그냥 삼각김밥이나 라면을 먹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합니다. 뭐 야식 매출도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거 강점이죠. 편의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상가 중에 하나죠. 자, 카페를 찾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쓰여 있어요. 카페를 찾는 이유가 뭐가 달라? 그냥 커피 마시려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카페가 인기가 좋다. 왜일까? 카페에 가는 목적이 일본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복수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조사를 해본 결과요. 저 같은 주부라든가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뭐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도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간대요. 뭐 혼자 컴퓨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글을 쓸 수도 있고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한국에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얼마나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역할이 중요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자가 딱딱하거나 불편하고 음악이 막 시끄러운 지역은 힐링이 안 돼서 잘 안 가요. 조용하고 편한 곳을 가죠. 자, 스타벅스와 백다방 한번 비교해 볼게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커피값으로 공간을 임대하는 임대업에 가까운 영업 행태를 보인다. 커피가 굉장히 비싸지만 앉아서 이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거죠. 1시간, 2시간 이렇게. 백다방과 같은 커피 전문점은 철저하게 테이크아웃 위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유통업에 가까운 영업 행태를 보인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줄 때 나는 이 자리를 이렇게 임대업을 할 것인지 유통업을 할 것인지 정하고 하는 거죠. 이 지역은 뭐가 더 맞는지, 뭐가 더 어울리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가게를 들어갈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들어가기가 편안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가게 입구가 편안한지를 얘기해 볼게요. 인도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해요. 좁은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도로폭이 너무 좁으면요, 사람들이 앞다퉈 빨리 가려고 한대요.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치이고 하니까. 이런 심리가 발동해서 걷는 속도가 빨라진대요. 하지만 가게가 인도 폭이 2m, 3m 이상 넓어버리면은 천천히 가다가 2m, 3m니까 걸어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탁 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 편안하게 해야 된다. 계단 같은 게 여러분 몇 개 있거나 뭐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지하로 가야 되는 잘 안 간다고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 힘들죠.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거나 뭐 아이가 있거나 이러면 더 가기가 싫죠. 힘들죠. 신규 출점을 위해 조사
신규 출점을 위한 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식이 있대요.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통행량 곱하기 입점률 곱하기 객단가 곱하기 영업일수는 예상 매출. 자, 통행량, 사람들이 몇 명이 그 앞을 다니는지 하루에요. 자, 그럼 입점률, 그러면 그 다니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어떤 상권을 보는 거죠. 자, 객단가, 그 가게에서 사람 한 명당 얼마를 먹는지. 뭐 커피면은 뭐 4,000원, 국밥이면은 7,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겠죠. 영업일수, 자, 그 가게는 며칠을 영업하는지. 그럼 이게 영업 예상 매출이 나온다고 해요. 영업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이 없을수록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좋겠죠.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계산을 해야죠. 내가 브레이크 타임 없애면 그만큼의 어떤 사람들의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요. 그런 건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본죽이라는 어떤 매장의 특성을 또 여기 예시로 놨어요. 본죽 입지 분석 시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 이 본죽 관련된 업체에서 이거 써주신 것 같아요. 중심 도로변이나 지하철 출입구 인근이나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중심으로 입지를 정하고 있대요. 왜냐면 애기 엄마들 요즘 이유식 대신도 많이 먹고, 애기 아프면 많이 먹고, 예, 몸이 아프거나 이런 많이 먹죠. 반면에 본 도시락은요, 배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이 장점이다. 저도 본 도시락을 언제 처음 먹었냐면 EBS 호모 이코노미 코스 할 때 관계자분이 이렇게 배달해 주셔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회사, 오피스 같은 데 배달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임대료가 저렴한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달을 하는 곳은 막 비싼 자리, 막 비싼 입지가 아니라 주정차가 편리하고 차량이 움직이기 좋은 거, 계속 배달해야 되니까 그런 데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상권의 변화는 바로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SNS의 활성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20대, 30대 여성이 소비 계층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전통적인 대형 상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연희동, 연남동, 서울대 샤로숲길, 송파 속리단길 같이 트렌디하고 세련된 곳, 그리고 소형화된 개인 식당, 프랜차이즈 말고 이런 것들로 상권이 확장되고 있어요.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상권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이끄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걸어가다가 저기 맛있겠는데 이러고 들어가지 않아요. 검색을 해봐요. 인스타 가서 어떤 메뉴가 나오지?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서 얼마짜리를 팔지? 라는 걸 보고 들어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지 분위기가 좋은지 그런 걸 다 보고 들어가니까 온라인의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장사나 영업을 시작할 때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걸 뒷받침할 통계 분석과 실제 찾아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가설을 정밀화하고 수식화해야 된다고 해요. 수식. 그러니까 숫자로 만들어야죠. 여기 예시가 있어요. 너무 좋은 예시가. 자, 어떤 가게가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어떤 매장을 분석을 해봤대요. 월 8천만 원이겠죠? 월 8천만 원 매출. 그러니까 순이익은 아마 적을 거예요. 자, 그런 곳에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조건. 반경 1m 이내에 야간 인구가 5만 명 이상. 자, 야간 인구가 뭐예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밤에 떠나지 않으니까. 반경 1km 이내 야간 인구. 자, 뭐 아파트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야간 인구에서 남성 손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그러면 남성 손님이 거주해야 되니까 직장이 멀면 안 되겠죠. 네, 어느 근처에 또 한 5km나 10km 안에 직장이 많아야지 남성 손님이 많이 살겠죠. 세 번째, 반경 1km 이내에 사업자의 수가 500개소 이상. 이거 사업자가 몇 명인지 아마 통계에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통계청에 가도 아주 많은 사이트,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활용해서 이런 패턴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요건 일본의 패턴이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8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지역이 인구가 5만 명이고 남성 손님 비율이 50%이면서 이상이면서 사업자가 500개 이상 있는 지역을 지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찾아서. 여기 어때요?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자,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죠. 이렇게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빈 상가가 있는지, 빈 땅이 있는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점포를 찾아서 월세가 얼마인지, 그럼 여기서 내가 매출을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주변의 다른 매장을 보면서 나랑 비슷한 유사 업종이 객단가가 얼마 나오고, 아까 매출 요인, 매출 금액 조사하는 거 공식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를 보고서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상가 관련 책은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점포 그런 조사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늘 로케이션과 함께 입지의 중요성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